안녕하세요. 네, 방금 수고하던 고려대학교 임준입니다. 먼저 이러한 좋은 자리에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간 저한테 딱 30분 주셨어요. 그래서 빨리 발표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금융보안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 방안 이래 가지고 이제 거창한 제목을 갖고 하는데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현재 환경이 굉장히 급속히 바뀌고 있는 건 누구나 아실 거예요. PC 환경에서 이 스마트폰 등장 이후에 모바일 쪽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모바일 환경으로 가면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PC 환경에서 전자금융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돈을 갖다가 트랜스퍼 한다든지 페이먼트 한다든지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안 측면에서 구축해놨던 보안 솔루션들이 굉장히 이제 불편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경우에 허점을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바일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제일 큰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이따가 제가 언급하겠지만 과거에 전통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금융위에서 금융산업 규제를 갖다가 일부 완화한다 해서 예를 들면 외국에 있는 해외 법인에 대해서는 유니버설 뱅킹을 허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칸막이를 좀 없애고 그랬지만 사실 외국의 경우에 보면 이미 SNS 업체들 특히 그렇지만은 이러한 IT 업체와 금융업이 결합을 해가지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아일랜드에서 금융업 벌써 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MMF 판매를 시작해가지고 불과 9개월 만에 중국의 5대 은행이 지난 23년간 판매한 그 액수만큼 벌써 판매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외국에는 IT 업체와 금융업체가 이미 겸업을 하는 그런 방향이 돼버렸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엄격하게 분리가 돼 있지만 외국에 이미 그러한 상황이 돼버렸고 이걸 계속해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카톡이 이미 이제 뱅크월렛 오브 카카오 해가지고서는 이미 이제 아주 소규모지만 그리고 그건 앱 방식으로 해가지고 은행과 금교론이 주도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미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환경이 바뀌고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보면 보안과 편의성 그랬을 때 소위 세이프티하고 유저빌리티 이걸 생각했을 때 우리의 여러 가지 중심은 세이프티 보안 쪽에 훨씬 무게중심을 둬가지고 공인인증서로 대표되는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액티브엑스를 쓰지 않는 공인인증서가 등장하긴 하지만 어쨌든 공인인증서 그리고 3종 세트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떤 소비자들 고객들한테 불편을 주지만 대신 안전성을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은 온라인 여러 가지 트랜잭션에 있어서 어떤 사고율이라는 게 거의 0%에 가까웠거든요. 그렇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거 다 없이 우리 아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하죠. 그죠? 특히 이제 그러한 원클릭 결제 같은 것이 그동안은 우리들이 잘 몰랐었는데 해외 직구가 등장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경험을 갖다 맛본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아니 외국인들이 편한데 왜 우리를 복잡하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래가지고 일단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라든지 이게 폐지되고 그럼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가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훨씬 더 큰 위험이죠. 왜냐면 워낙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많이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올해 초에 대규모 카드 정보가 유출된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의 개인정보가 워낙 많이 유출됐기 때문에 그러한 유출된 개인정보와 결합해가지고 더군다나 바로 옆에 중국이 있거든요. 중국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사이버 공격이 행해지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사법 관할권이 미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금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고는 지금 우리가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왜냐면 과거에는 해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이버 보안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유명해지기 위한 사람들이라든지 국가 안보적 차원의 사람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킹이 바로 비즈니스가 돼버렸습니다. 해킹이 돈벌이 수단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가장 현재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금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킹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해커들한테는 가장 큰 돈벌이 수단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과 관련된 해킹, 그리고 산업기밀과 관련된 해킹, 이 부분은 사실은 진짜 창과 방패의 싸움이 돼가지고 막기가 쉽지 않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들이 볼 때 어떤 사용자의 편의성과 그 다음에 세이프티, 이 두 가지 서로 간에 약간 모순되는 이러한 상충되는 이러한 환경 하에서 어떻게 이러한 보안을 갖다가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큰 숙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크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미 많이 얘기를 했는데, 금융환경과 이 변화하는 거,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전자금융 거래에서 이러한 트랜스퍼하고 돈을 갖다가 보낸다든지 아니면 페이먼트 한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동안 PC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했지만,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모바일 쪽으로 무게 중심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이제 모바일 쪽으로 가면서 이 문제점들은 굉장히 많다는 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방송에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PC에 비해서 우리가 스미싱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해킹을 하는 것이 용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내에다가 사실은 뭐 유심에 넣건 아니면 소프트웨어 형태로 해가지고서는 그냥 앱 형태로 하건 여러 가지 금융결제 정보를 갖다가 집어넣는 것은 사실은 저와 같은 보안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공격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특히 유심에다 넣으면, 유심의 경우에는 아주 고도화된 공격 기법을 하지 않으면 유심의 경우에 공격하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소프트웨어 형태로 돼가지고 앱 형태로 돼 있을 때는 그거 굉장히 보안을 강화한다고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사이드 채널 어택이라든지 그런 공격 방법에 의하면 그 안에 있는 각종 결제 정보 같은 것은 아주 쉽게 빼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진짜 돈을 노리고 프로 해커들이 달려든다. 그러면 더군다나 외국에 있는 그러한 프로 해커들이 달려든다. 그러면 그것을 막기도 어렵지만 나중에 우리의 사법관할권이 미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구제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이 그런 쉽지 않고 애매한 상태로 남아있을 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보험에 의한 해결 방법이 하나 떠오르는 기법들이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러한 사이버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대응 방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그 말씀드리는 거죠. 이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분명한 것은 외국에서도 공인인증서가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고, 또 공인인증서 할 때 우리가 액티브엑스 방식으로 해가지고 3종 세트 내려봤죠, 그죠? 키보드 해킹 방지 툴이라든지 방화벽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내려봤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국내 그 어떤 쇼핑몰 업체 얘기를 들으면 하다가 결제해서 뭐 자꾸 뭐 하라고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그냥 중간에 다 와가지고 그만두는 사람들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잘 안 하거든요. 하다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 집에다 시키고 아니면 학생들 시키고 그렇게 되는데 굉장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해외 직구를 한다든지 그러면 너무나 간단하거든요. 그러면은 해외 쪽에서는 그럼 사고가 안 나냐? 보안이 강하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냐? 제가 비자 쪽 사람들이나 페이팔이나 그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도 사고 많이 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고율이 0%지만 그러한 비자들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고율이 평균 1% 정도 수준이고, 심할 때는 특히 해외하고 관련되어 있어서는 그런 부정사용이 2% 수준까지 올라가요. 그럼 그거 어떻게 커버하느냐?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부정사용을 갖다가 탐지하는 FDS라고 있죠, 그죠? Fraud Detection. 그래서 FDS에 의해서 최대한 어떤 부정사용을 갖다가 가려내고, 그렇지만 우리 방화벽 같은 게 있어도 모든 것을 다 막지 못하는 것처럼 FDS 솔루션이 있어도 다 막지 못해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그렇게 생기는 사고에 대한 것은 뭐 이제 전부 다 뭐로 커버하냐면 보험으로 커버하죠. 그러면 사고율이 1%, 2%나 되는데 손해보지 않냐? 사실은 거기 보면 수수료를 갖다가 페이팔이라든지
아마존 페이먼트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수수료율이 한 3% 받거든요. 받아서 사고율이 2% 가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하여튼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보험료도 내야 되고. 근데 대신 이제 분명한 것은 그렇게 페이먼트가 상당히 쉬우니까 사람들이 페이먼트가 쉽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와서 어떤 구매하는 액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건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하나에서 생기는 아주 이익은 작지만 전체 건수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충분한 기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불편해서 건수 자체가 그렇게 사실은 최근의 경우는 많이 정체되어 있고 해외 직구라든지 이쪽이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묘하게 이제 해외 업체뿐만 아니라 아마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몰테일이라든지 한국 업체인데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아예 그 배송 창고 같은 걸 다 만들어 놓고 자기네가 직접 여기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주문 받아가지고 거기서 다 결제한 다음에 한국에는 바로 배송만 하는 약간의 편법을 쓰고 있죠. 그렇지만 서버라든지 모든 그 배송과 관련된 퍼실리티가 전부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법 적용 안 받는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여전법이라든지 감독규정이라든지 이런 데 의거해서 한국의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피지 업체는 개인의 결제 정보를 갖다가 보관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카드사만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쇼핑몰이라든지 피지사가 개인의 어떤 그러한 결제 정보라든지 구매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히스토릭 데이터가 안 쌓이다 보니까 그거에 바탕을 한 FDS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FDS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의 경우에는 FDS라고 할 것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페이팔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페이라든지 이런 데가 가지고 있는 사이버 소스라든지 이런 데가 갖고 있는 FDS 솔루션을 만든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전체 그 틀이 아마 바꿔지는 형태가 되면 우리 경우에는 어떤 페이팔이라든지 아마존 페이라든지 이런 솔루션을 그냥 들어와가지고 얘네들한테 수수료 주고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업체들이 대형 쇼핑몰들이 이미 그런 움직임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외국에서 왜 한국에서 이러한 장벽을 두고 있느냐, 공인인증서 철폐했는데 별다른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압력이 계속 오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걸 갖다 다 걷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제 외국 업체들이 다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소규모 쇼핑몰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어떤 수수료하고 관련해서 큰 문제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앱카드하고 관련해서 언론에도 여러 가지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이 앱카드와 관련해서 아이폰의 경우에는 어떻다 얘기 나오지만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에 있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는 않지만 능력을 갖춘 사람의 경우에는 유심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한 모든 솔루션들은 전부 다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공격하면 전력 사용과 관련된 그러한 사이드 채널 어택이라든지 그런 걸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 있어 들어가는 전력 사용량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 분석을 하면 여러 가지 그 카드 정보라든지 유효기간, CVC 이런 거 전부 다 알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안전하지 않으면 쓰지 않을 것이냐?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생기는 호를 갖다가 보험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커버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지 그걸 갖다가 어떤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 결함을 갖다가 제로까지 줄이려고 한다. 그런 사고방식을 애당초가 지금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포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스미싱이라든지 이런 거,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메모리 해킹의 경우에는 작년에도 몇 번 나왔지만 이 메모리 해킹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이 메모리 해킹의 스미싱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의해서
이런 메모리 해킹이 되면 이게 PC, 특히 PC 쪽이 건데 메모리 해킹이 되면 모든 과정이 다 정상적으로 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살짝 바꿔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OTP를 써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금융보안연구원이나 이래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뭐 거래운동 OTP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 현재 형태의 메모리 해킹은 막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형태의 메모리 해킹은 막을 수 있지만 그러면 거래운동 OTP를 쓰면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느냐? 그거는 사실은 저같이 이제 보안을 30년 이상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솔루션도 일정한 기간 동안은 안전하지만 사실은 공격자가 공격을 해서 이득을 얻는다고 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공격 기법을 갖다가 개발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거래운동 OTP로 하면 완전하게 안전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도리어 거래운동 OTP를 갖다가 우리가 전국적으로 깔려고 하면 거기서 또 엄청난 인프라가 들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그러다가 또 갑자기 어떤 결함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을 갖다가 그 수단을 갖다가 좀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양화시키고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리스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해지는 보험이라든지 다른 정책적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가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큰 문제가 됐던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내부 통제하고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삭스법에 의해서 미국에서 엔론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삭스법이 만들어지고 모든 회계감사에 있어서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내부 통제하고 관련된 보고서를 갖다가 의무화시켜놨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K-삭스를 도입하면서 내부 통제 부분은 사실은 의무사항이 아닌 게 돼버렸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내부 통제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랬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사실은 이러한 내부 통제하고 관련된 부분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사태를 겪으면서 알게 됐는데 문제는 보안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현재 보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것을 갖다가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안은 보안팀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때 FDS 솔루션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방호차장이 정보를 갖다가 전부 갖고 나갔는데 가지고 나간 것도 모르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 내부 전체 요원들이 어떤 뭐 다양한 형태의 공통된 근심사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보안도 사실은 오늘날에 있어서 금융환경은 대부분이 IT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보안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상식은 전체 인식을 갖다가 내용을 갖다가 공유함으로써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패러다임 전환은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OS 지금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엄청나게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해외 직구가 이게 증가함으로써 사람들이 원클릭 결제를 갖다가 해봤고 원클릭 결제를 하다 보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불편하냐.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에 우리 시대가 우리 금감원에 금융소비자보호처도 만들어졌지만 소비자 보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패러다임이죠.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라는 거 플러스 편리함 이 두 가지를 갖다 동시에 추구하고 있거든요. 이 동시에 추구하는 이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한 우리가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뱅콜레 카카오 이거는 아주 지금 보면은 금융결제원과 은행이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고 카카오가 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혹시 위험이 있기 때문에 50만원까지만 충전하고 하루에 10만원까지만 트랜스퍼하고 페이먼트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정도면 그 정도면 뭐 할 수 있다. 그러지만 이게 조금 지나고 나면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리고 이 카카오가 자기들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는 장터만 깔아준 거고 모든 것은 은행들이 와서 다 하게 돼 있는데 이걸 왜 개방했겠습니까?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역시 여기서 편리함을 맛보고 그러다 보면 왜 이거 50만원만 하느냐? 왜 하루에 10만원만 하느냐? 좀 더 하자. 이런 욕구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특히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이거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생기는 어떤 위협,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만의 힘으로는 막는다는 것이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이제 우리의 그 환경은 제한된 환경에서 사전 중심, 그죠? 사전 대응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우리가 많은 걸 겪으면서 사후 대응 중심으로 해야 되고 이러한 원칙 중심적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지금에 와서 명백해졌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 회계감사 보고할 때도 전에는 사실 GA, AP 해가지고서는 룰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계감사를 했었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IFRS로 되면서 원칙 중심의 회계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쪽도 마찬가지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를 겪는 그러한 과도기에 저희가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제라고 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FDS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FDS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결제를 시작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주문 정보라든지 카드 정보, 기타 정보 여러 가지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룰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룰에 의해서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리젝트 할 것이냐 결정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되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히스토릭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데 우리의 PG 업체나 우리의 가맹점들은 이러한 정보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걸 수집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과 관련된 데이터는 각 카드사들만 그리고 은행들만 개별적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이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우리 한국형 FDS를 갖다가 구축하려면 각자 자기 정보를 내놓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감독당국에서 사실은 각 회사들이 갖고 있는 그런 히스토릭 데이터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한국형 KFDS를 만든다고 하면 이게 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했다 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현재 쉽지 않다. 그리고 외국 업체들도 이것은 전부 다 일종의 공개된 정보가 아니고 장애인들의 트레이드 시크릿, 영업 비밀로서 간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솔루션별로 서비스하든지 아니면 판매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수수료도 괜히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 대형 쇼핑몰들의 경우에는 결제 건수가 많기 때문에 페이팔이나 이런 외국계 피지 업체들이 어떤 수수료를 많이 낮춰줘도 자기들의 수익이 남습니다. 그렇지만은 소규모 쇼핑몰의 경우에는 건수가 적으니까 수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 카드정보, 금융정보가 유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쪽에서 여러 가지 공격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고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외국식으로 완크릭 결제를 허용하면은 그러면 전체 그 수수료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영세 쇼핑몰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움에 많이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국은 제가 보면 그 금융감독당국에서 한국형 솔루션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마찰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여러 가지 고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그 페이팔 관련 문제들이죠. 페이팔의 경우에도 사실은 자기들의 경우에도 사고율이 1% 이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 자기들의 솔루션들을 갖다가 계속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업데이트 시키는데 그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떠한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그런 건 자기네들의 전부 다 솔루션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들의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 이 거래 시에 여기 보면 1.9에서 3.9%까지 이러한 그 수수료를 갖다 하고 있고 그리고 건당 30%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고 거래 규모에 따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인 대로 우리가 이제 대규모 쇼핑몰의 경우에는 1.9%만 팔고 받고 왜냐면 이게 많으니까. 근데 소규모 쇼핑몰의 경우에는 3.9% 받을 겁니다. 그러면 소규모 쇼핑몰의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 사실은 자기들이 그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인데 3.9% 받게 되면
수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 카드사처럼 금융감독당국에서 야 수수료 낮춰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걔네들이 볼 때는 한국 시장은 아주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쇼핑몰의 어려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험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보험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보험이 우리 경우에는 보험 상품이 제대로 개발이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감독 당국에서 이러한 해킹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험을 갖다가 출시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현재 활성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활성화 안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도 보험사들의 경우에도 보험료율을 정하고 상품을 개발하려면 보험료율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주는데 사고율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나온 자유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자기들이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보험료율을 정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보험 상품을 개발하라고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사실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초 데이터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이런 상품이 과학적인 분석에 의한 상품이 나오기 쉽지 않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FDS 구축과 활용에 있어서 데이터 수집과 개인정보 이슈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전법에 의해서 금지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시대적 상황이 이렇다고 하면 풀어줘가지고 니네가 귀족체든 뭐든 수입하려면 해라. 다만 거기서 사고가 생기면 미국 업체들처럼 작년에 우리 타겟에서 작년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1억 1천만 건이 유출되지 않았습니까? 해킹당해서. 그랬을 때 타겟이 자기네가 책임지고 거기서 보상도 해주고 카드 재발급하게 하고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자기네가 예를 들면 큰 업체 같으면 자기네가 직접 예를 들면 이마트가 자기네가 그 결제 정보라든지 가입자 정보 전부 다 수집하겠다 하되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우리 비즈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카드사나 이런 데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자기네가 관리하고 자기네가 책임지는데 예를 들면 국민카드다, 신한카드다 그러면 자기네 정보가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막 수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정보가 나갔는데 거기서 하여튼 신한카드나 국민카드 정보가 나가면 우리 보면 이마트도 욕먹지만 국민카드나 신한카드도 욕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감독당국의 어떤 지혜감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국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FDS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당국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명세업체와 관련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외국과 다 이제 어떤 장벽이라든지 이런 걸 트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기술적 그리고 환경적 거래 환경이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의 특수성 이 특수성은 한국은 주민번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완벽하게 정렬이 되어 있고 그 정보가 중국 쪽에 전 국민의 DB가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 구축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업자들이 필요로 한 정보를 전부 가공해서 맞춤형 정보를 전부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전혀 우리 사법당국에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찰청에서 중국의 주요한 어떤 사고에 대해서 23건 수사 공조를 요청했는데 단 한 건도 수사 공조가 안 이루어졌어요.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는 거기서 비즈니스 돈도 벌고 자기네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공안에서 협조를 안 합니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 와가지고 또 사이버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 이슈 중에 하나였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결실을 맺기에는 몇 년 전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까지는 계속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리스크가 큰 그런 나라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고객의 편의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가 있으니까 저는 아까 FDS라든지 감독당국의 규제 패러다임 변화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맨 처음에 제가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를 갖다가 어떤 제안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지만 지금 우리는 굉장히 큰 변화의 어떤 길목에 와 있고요. 이런 데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금융보험과 관련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한두 분만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볼 수 있도록 크게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궁금한 점 없으세요? 임종윤 교수님 만나 뵙기 힘드신 분인데. 네. 예, 그럼 이것으로 임종윤 교수님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독원의 김윤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또 이제 발표도 하고 해서, 저를 여러 번 이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이 자리에 오니까 상당히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90년 10월 28일 이 자리에서 사실 결혼식을 했었습니다. 저도 한국은행 출신이고요. 한국은행에 있을 때 이제 그 전산정보국이라는, 그래서 이제 시스템 개발도 해봤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감독원, 은행 감독원이 금융감독원을 분리되면서 금융감독원을 옮기게 됐었습니다. 사실 이런 좋은 자리에서 또 이제 감독원이 하고 있는 어떤 감독 검사 방향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임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학계나 아니면은 업계에서 바라는 그런 사항들이 규제나 제도적으로 바로바로 미트가 못 되고 있는 그런 현실도 있다라는 게 약간은 좀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아쉽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우선 최근에 금융 IT 환경에 대해서 임 교수님께서도 잠깐 이제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감독 IT 방향 그리고 최근 주요 현안 사항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교재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일부분은 좀 삭제하고 일부분 추가를 했는데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잠깐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얼마 전에 제가 그 민원 전화를 좀 받았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이제 본인을 소개하면서 사실 팀장 자리로는 이제 민원 전화가 잘 안 오는데 어쩌다가 이제 저희한테 연결이 돼서 이제 전화 통화를 좀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모 은행 이제 영업점에 갔는데 본인이 과거에는 텔레뱅킹으로 금액 제한 없이, 물론 제한이 없다라는 거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이체가 가능했는데 최근에 이체를 하려고 하니까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 미만으로 밖에 안 돼서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면서 영업점을 갔더니 영업점에서는 감독 당국에서 지시를 했어. 이렇게 이제 금액을 낮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연결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사실 현재 그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아니면은 피싱 파밍으로 금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보안카드 이용자에 대해서가 그 민원인은 보안카드 이용자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보안카드 이용자였는데 보안카드 이용자에 대해서는 텔레뱅킹 한도를 굉장히 낮췄습니다. 그리고 OTP 이용 고객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실 규정상으로는 1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일 이체 안 되고 1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제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어떤 그 안전과 편의성 또는 신속성 또는 이제 보안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상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는 것이 지금 이런 어떤 세미나도 어떻게 하면은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 이제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이제 불편하더라도 좀 더 안전한 수단으로 한다라면 편리성도 같이 할 수 있는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보안카드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전자금융 사기 피해를 입는 거의 100%가 보안카드 사용자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 OTP가 뭐 무조건 다 안전하냐?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사고는 없었지만 뭐 향후에 또 사고가 있지 않으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업계에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연구단체에서 좋은 어떤 그 보안 수단들을 이제 강구하고 이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런 것이 이제 가능해지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겠지만 어쨌든 금융이라는 것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은 천천히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양해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최근에 뭡니다. 뭐 결국은 3N이죠. 언제 어디서나 뭐 디바이스의 구애 없이 사실 전자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게 최근에 어떤 금융 IT 환경의 특징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대면 거래 또는 이제 모바일 뱅킹에 의한 금융 거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체적인 그 비대면 거래 비중은 거의 86%에서 88% 수준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상태지만, 뭐 CDA10B나 다른 어떤 그 비대면 거래의 수단도 이제 비슷한 추세인데, 특히 인터넷 뱅킹에서는 그 모바일 뱅킹의 거래 비중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바일 뱅킹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일평균 거래 규모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뱅킹이 도입된 게 2009년 이제 10월경인데 2010년 말에 400만 건이었는데 2014년 3월 말 현재 2,700만 건으로 거의 한 600%가 이제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래 금액으로 보더라도 2010년 말경에는 일평균 한 4,700억 원이었는데 3월 중 기준으로는 일평균 1조 6천억, 한 240%가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모바일 뱅킹에 의한 전자금융 거래 증가 등으로 비대면 거래가 크게 이제 증가를 했는데, 결국은 이 비대면 거래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영업점이나 인원의 증가에 비해서 확실히 자산 규모는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자산 규모가 이렇게 180% 증가를 했지만 영업점이나 아니면은 인원은 20% 내외로 증가시키면서도 금융회사들이 성장 가능했다라는 것을 숫자로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외국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은행 고객 거래를 하는 고객 중에서 모바일 뱅킹 이용한 고객 비중이 한 47%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아까 이제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페이팔이라든지 아니면은 카카오 이와 같이 그 비금융 회사들, IT 기업들도 많이 진출하고 있지만, 특히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숫자들은 전자금융업자라고 해서 피지사 또는 선불업자, 뭐 직불업자 이런 그 전자금융업자들에 의한 전자금융 서비스도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IT 업체와 결합해서 더 많은, 더 큰 어떤 폭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뭐 국가별로 이제 봐도 이거는 이제 그 Other Retail Analysis라고 하는 데서 발표한 자료인데, 일본,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한국이 전체적으로 지금 진보기에 나와 있는, 이건 2009년 기준인데 아마 뭐 우리가 이제 추정해보건데 진보기에서 거의 성숙기 단계로까지 진화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그 전자금융 거래가 이제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또 이제 비대면 거래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결국 그만큼 위험에도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얼마 전 나이스 그룹에서 정전이 아니라 전원 공급 장치에 장애가 나서
신용평가 서비스도 안 됐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승인 업무도 안 돼서, 정신 먹으러 가서 뭐 결제를 못한 경우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은, 삼성카드, 이제 그, SDS, 전산센터 화재로 인해가지고, 오프라인 결제는 가능했었는데, 한 8일 동안, 온라인 승인 업무가 안 됐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어떤 그 화재나 정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악성 코드에 의한 어떤 피싱 파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드 위변제에 의한 불법 카드 결제라든지 이와 같은 다양한 어떤 전자금융 거래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한 가지 뭐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리스크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악성 코드도 굉장히 뭐 랜섬웨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미싱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이제 업무용 기기 같은 경우에 지금 스마트 기기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분실됐을 때 어떤 위험성 아니면은 IT 결국 이제 전자금융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실패를 해서 어떤 경영 실패의 위험 아니면은 프로그램 오류의 위험 그리고 네트워크 장애, 뭐 이와 같이 다양한 어떤 잠재적인 위험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다양한 어떤 영역의 IT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지는데 잠깐 그림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마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과거에 어떤 뭐 초가집이라고 이제 보면 우리 이제 빗장만 가지고도 그 집을 안전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뭐 고급 주택으로 이제 발전을 하면 번호키 같은 것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될 테고 뭐 인텔리전트 빌딩이다. 뭐 아주 뭐 중요한 사무실이나 아니면은 고급 주택이다. 그러면은 기존의 어떤 그 도어락에다가 홍채 인식 같은 뭐 2중, 3중의 어떤 그 보안 장치가 구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그 금융 환경이나 아니면은 전자금융 시스템의 어떤 발전에 따라서 보안 수준도 그만큼 이제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지만은 일면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모든 금융회사들이 똑같은 수준이 아닐 텐데 지금 현재 규제라는 것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좀 획일적인 규제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획일적인 규제, 즉 우리는 무슨 뭐 초가집에 비유하기는 좀 못하지만 우리는 영세하고 작은 금융회사인데 뭔 이 홍채인식 장치까지 갖춰라 하느냐 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어떤 보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입장에 따라서 조금 달리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전자금융 서비스의 어떤 안전성을 또 그리고 이제 어떤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은 명백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리스크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전산 시스템 자체에 대한 어떤 리스크라고 본다라면 경영과 관련된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금융회사들이 수익성이 굉장히 지금 악화되고 있어서 결국은 영업점도 축소하고 인원도 축소하고 이러다 보면 뭐 대규모 이제 인력이 좀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어떤 리스크로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최근에 뭐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감독원이 이제 조직을 좀 늘리면서 사실 채용도 이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상당히 지원자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채용 절차가 이제 진행 중이기는 한데 뭐 그와 같이 인력 어떤 이동도 이제 예상해 볼 수 있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그 핵심 인력이 이탈이 되면 요건 금융 IT 인력이라는 것이 좀 제한되지 않습니까? 제한된 인력들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뭐 이제 그 교수님도 나와 계시지만 학교에서 그만큼 금융 IT 인력에 대한 어떤 풀도 이제 많이 양성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기 전에도 이제 그 자료를 준비했던 게 최근에 그 금융 IT 인력의
교육 환경이라 할까? 뭐, 이제 교육 기관에 대한 현황을 좀 보고서를 작성을 하다가 왔는데요. 지금 이게 그 정보보안학과가 이제 마련되어 있는, 대학원이 한 27, 8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백서에 보니까. 근데, 금융과 이제 결합된 것은 한 3군데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실은, 모든 이제 보안, 뭐, IT도 중요하지만은,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금융과 관련되신 분일 테고, 또 금융이, 어떻게 보면은 IT 가장 많은 부분들을 또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어떤 인재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IT, 보안, 거기다가 금융까지 결합한 인력이 많이 이제 배출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그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한 뭐 관리 감독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조직을 좀 대폭 이제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을 하면서 기존에 그 IT 감독국이라고 있는데 IT 감독국 인력과 서민금융지원국 속에 있는 신용정보팀이 이제 개인정보, 신용정보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IT와 이제 그 뭐 개인정보 내지는 신용정보가 뜰래 뜰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IT 금융정보보호단을 만들면서 IT와 정보보호를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같이 총괄하도록 그렇게 이제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IT 감독국에 있던 IT 총괄팀과 IT 보안팀 업무를 IT 감독실에 남겨두고 신용정보 업무도 같이 합쳐서 4개 팀으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IT 정보보호단에서는 금융회사 IT 부분에 대한 검사 업무를 주로 하게 되고 IT 감독실은 감독 제도와 어떤 그 뭐 제도 정비 내지는 지도 그리고 보안성 심의 업무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이제 추가된 업무가 이제 신용정보관리제도 업무에 대한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은 사실 언론에도 좀 났습니다만은 그 IT 정보보호단 단장으로 외부 전문가인 저는 그 ING 생명의 그 부대표를 이제 그 단장으로 이제 영입을 해서 하여튼 전문성을 굉장히 좀 제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대비 지금 부족 인력은 말씀드린 때 이제 채용이 진행 중이고요. 아마 2차 면접까지 이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그 2차 면접 결과가 이제 발표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인력에 대해서는 결국 채용이 되면 바로 이제 검사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3 내지 6개월간의 어떤 트레이닝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독원이 담당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한 3,478개사가 됩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는 이제 조합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조합을 제외할 경우에는 한 740여 개사가 되는데 이 제한된 인력으로 모든 금융회사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결국은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이제 점검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체 점검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동안 어떤 인력 부족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어떤 그 검사 내지는 점검이 소홀했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지난번 이제 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감독 당국의 책임이 굉장히 이제 불거지고 또 이제 비난도 이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좀 조금이나마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인력도 이제 확충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잠깐 뭐 금융 IT 감독 검사 조직에서 이제 금융회사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은 혹시 뭐 학생들이 이제 계시다면 사실 감독원하고 이제 그 금융위하고 약간 좀 이제 혼동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라는 것은 정부 조직으로서 법령 재개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인데 99년 1월에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신용관리기금 그리고 보험감독원이 합쳐져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금융회사들에 대한 어떤 현장 점검이나 아니면은 실무적인 이제 감독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금융보안연구원하고 이제 금융알싸기라는 것이 나오는데 금융보안연구원은 OTP 아까 제가 이제 보안카드와 대비해서 말씀드린
OTP를 운영을 하고 있고 보안 교육이나 아니면은 금융 보안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고 금융 아이삭이라는 것은 과거 이제 디도스라고 이제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그런 어떤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침해 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고 또는 차단하고 아니면은 사고가 났을 때 투입이 돼서 원인을 좀 규명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난 그 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 3.10 즉 3월 10일 정보 종합 대책을 이제 발표하면서 이 금융보안연구원이 하고 있는 업무와 금융 아이삭 즉 금결원은 은행권에 대한 어떤 아이삭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코스콤은 증권회사에 대한 아이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양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아이삭 업무를 합쳐서 별도의 보안 전담 기구를 이제 만들기로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이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출범 목표는 이제 내년 초가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어떤 이런 부분들이 단일된 기관에서 하는 것이 일단은 조금 더 이제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통합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감독 검사 방향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감독원이 워낙 많은 금융회사들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금융회사들마다 수준들이 또 이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은 감독 규정에서 세세하게 다 정하고 있는 것을 다 준수하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렵기도 합니다. 어렵기도 하고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서 또 이제 검사를 나가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고 또 이제 나가더라도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떤 그동안의 룰 베이스에서 프린시플 베이스로 좀 바꾸는 그런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에서는 원칙적인 것만 규정을 하고 세부적인 것은 각 금융회사의 어떤 자율 지침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즉 지금 현재 이제 협회 중심으로 해서 그런 보안 표준 지침이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감독원이 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금융보안 전담기구와 같은 어떤 자율기재기구를 통해서 좀 감독 업무에 대한 분산 내지는 어떤 자율기재 역할도 좀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는 못하지만 어쨌든 한번 검사를 나가서 어떤 위기사항이 발견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이 금융전산 보안 표준 지침이라는 것을 협회랑 이제 같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까지 이제 마련을 하도록 돼 있어서 아마 초안은 나온 상태일 거고요. 아마 각 금융회사의 의견 수렴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보안 표준이나 아니면은 외주 용역 어떤 일일 점검 체크리스트도 지금 마련을 해서 나중에 이 부분이 이제 다 마련된다라면 새 칙으로 이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각 금융회사에서도 상당히 좀 저도 한번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매일매일 사실 그 부분을 점검을 한다는 것이, 특히나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 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그동안의 사고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내부 통제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일어났다라고 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좀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ISO 겸직 금지는 지금 법령에서 법령에 이제 반영하려고 이제 개정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 1일 정무위원회를 통과를 했고요. 적용 대상은 일단은 이제 총자산 10조 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1,500명 이상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CISO는 반드시 이제 CIO와 분리해서 이제 운영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신문에 났던데 굉장히 이런 분들을 이제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SC은행 같은 경우에는 김홍선 전 대표가 이제 CISO로 이제 임명되는 그런 게 이제 기사에 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CISO 어떤 의사결정기구인 정보보호위원회를 작년 규정 개정하면서 이제 신설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단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는 그 IT 감독국에서 이제 검사 업무를 IT 관련해서 검사 업무를 했지만 각 업권에서 이제 검사할 때 IT 부분에 대한 어떤 인력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근데 독자적으로 지금 IT 정보보호단이 신설이 되면서 독자적인 IT 부분에 대한 검사권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이제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검사를 실시하고 조치까지 완료하는 그런 체제로 이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제한된 인력으로 모든 금융회사를 할 수 없는데 어떤 금융회사에 이제 사고가 나면은 왜 그 금융회사에 대해서 검사를 안 나갔느냐 이런 비판이 이제 그 감사원이나 아니면은 뭐 국회로부터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주기는 다르겠지만은 뭐 3년 내지 아니면 5년 더 길게는 뭐 7년까지도 이제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한 번이라도 검사를 받지 않은 금융회사는 없도록 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뭐 작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한번 그 주기를 정해가지고 한 번씩은 최소한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규정이나 절차는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그게 잘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시에 사전 예고 없이 검사를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운영을 할 겁니다. 얼마 전 이미 금융회사에서 오신 분은 이제 경험하고 계시겠지만은 사실은 그 검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이 검사가 진행 중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은 이제 지금 시행 초기라서 약간은 이제 그 혼선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검사 기간이 짧은데 갑자기 이제 오게 되면 그 자료 준비가 사실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검사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전에 이제 예고를 하고 언제 검사를 나가겠다 그러면은 검사장도 이제 마련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그 필요한 그 자료 리스트를 미리 받아서 준비를 해두면은 효율적인 검사가 되는데 당일날 아침에 와서 이것저것 이제 자료 달라고 이제 하게 되면 준비하는 쪽에서도 힘들고 검사하는 쪽에서도 이제 그만큼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는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는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찾아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IT 보안 어떤 취약점 분석을 위해서는 점검을 위해서는 외부 IT 그 보안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여러 번 이제 강조하기는 조금 이제 껄끄러운 얘기인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IT 검사 개선 세부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검사총괄 부서가 이제 각 그 권역별 검사국이었는데 IT 금융정보보호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검사국에서 여전히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지 모든 이게 금융 업무가 IT와 관련되지 않은 업무가 없다 보니까 파생이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어떤 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DMA 관련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IT 인력이 없으면 검사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업 검사를 할 때도 IT 검사역들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 검사는 따로 하지만 그런 업무 지원을 위한 그런 검사도 이제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어려운 점은 또 있고요. 그리고 IT 검사 방식의 경우에도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했고 검사 내용에 있어서도 그동안 어떤 절차나 제도 마련 중심으로 봤다라면 보안 규정이 이제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그 검사 일정의 어떤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그 사전 계획에 따라서 사전 준비를 좀 더 이제 철저히 해서 가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은 사실 지난 1월 카드 3사의 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 정부에서 이제 종합대책을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종합대책을 3월 10일 이제 발표하게 됐는데, 그 후속 조치 내용을 감독원 자체적으로 따로 이제 세부 추진 방안을 이제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IT와 관련된 부분만 제가 좀 발췌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4월 달에 이제 금융연산보안 표준 지침 및 체크리스트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지금 초안을 마련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IT 검사 매뉴얼, 즉 규정에는 있는데 현재까지 이제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그 부분들을 검사 매뉴얼에 이제 반영하는 작업을 3, 4분기 중에 이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앱 관련해서 이런 취약점을 이제 보안성 심의 대상에 이제 포함을 시켰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서 아마 배포가 됐을 겁니다. 7월 달에 이제 배포가 됐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번 저희들이 감독원에 이제 감사님들이나 아니면은 CISO 또는 뭐 CPO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도 이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즉 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 각 금융회사의 고객 정보 보호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그 점검 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각 금융회사의 감사 내지는 CISO, CPO들을 모시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공문으로도 이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지금 현장 검사가 이제 진행 중이고요. 뭐 배경은 이제 잘들 아실 테고요.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규정은 잘 돼 있는데, 사실은 뭐 각 개발하고 있는 현장에서 외주 용역 직원이 보안 프로그램을 해제하고 USB로 담아가는 그런 행위들이 통제가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믿는 도끼 이제 발등찍힌 그런 형국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도 이제 많이 이제 보완이 돼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제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어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잠깐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삼성카드의 삼성 SDS 하재로 인해서 서비스가 안 됐던 부분, 그리고 나이스 정보그룹의 전원 공급장치 장애로 인해서 서비스가 안 됐던 부분, 뭐 이런 부분 여러 가지로 뭐 사실 저희들이 이제 뭐 재해가 이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복구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부분까지 이제 재복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복구 시스템 구축 대상, 물론 과거의 모범 기준에서 핵심 업무라고 해서 이제 열거가 되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어떤 재복구 시스템 구축 대상을 이제 마련을 하고, 그에 대한 운영 기준, 얼마 전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 재복구 시스템은 운영을 하고 있대. 사실은 실제로 재해가 나서 그 재복구 센터를 과연 가동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마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고개가 약간 갸우뚱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이 실제로 성능이 예를 들면 한 60, 70%가 돼야 된다라고 한다라면, 뭐 물론 이제 100%가 되는 것이 좋겠지만은, 그러기에는 이제 비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한 60, 70%가 돼야 된다라고 한다라면 뭐 한 30% 내외 뭐 이 정도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는
실제로 지금 재해보고센터는 구축을 했지만 막상 재해가 닥쳤을 때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해야 될지까지도 담아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표로 이제 보여드립니다만은 대부분 저희들이 조사하면은 구축했다라고는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현실은 좀 그런 가동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재해복구센터 구축 대상 금융회사가 은행은 이제 외환 지점이 제외되어 있고 그 다음에 증권 쪽도 사실 외국계 지점이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험회사는 제외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규정 개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그 외국계 보험회사도 이제 제외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결국은 아까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모바일 금융이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그동안 그 PC는 굉장히 많이 좀 안전성이 이제 강화가 됐습니다. 많이 강화가 됐는데 스마트폰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보안 수준이 아직까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스미싱에도 많이 취약하고 악성 앱도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부주의로 많이 깔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융회사들이 좀 더 안전성을 이제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실은 일단 스마트폰이 도입된 시점부터 계속 안전대책은 이제 마련하도록 지도는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도 여러 차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이제 스마트 금융 보안 안전대책 이행 실태를 이제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임 교수님께서도 이제 많이 강조하신 FDS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카드사들은 사실 대부분 많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FDS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금년 중에 이제 은행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바일 전자금융 서비스 관련한 어떤 보안성 심의 기준을 강화를 하게 될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은 아까 지금 현재 그 모바일 앱 카드를 이제 발급하고 있는 6개 이제 카드사들입니다. 근데 지난 4월 중에 다 아시겠지만 삼성카드입니다. 삼성카드에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부정사고가 이제 발생을 했었죠.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 해커가 이제 그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심어가지고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오는 인증번호를 탈취해서 본인의 그 해커 본인의 스마트폰에 이제 카드를 등록을 해서 황금성이 있는 어떤 그 게임 사이트 이런 데서 이제 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황금해서 탈취해가는 그런 수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주로 이제 아이폰 즉 그 iOS의 경우에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해커가 본인의 전화번호 본인 핸드폰에다가 고객의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인증번호가 고객의 핸드폰으로 가도록 해서 그걸 악성 코드로 탈취해오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폰이 휴대폰에 있는 전화번호를 그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피해는 이제 막을 수 있었는데 하여튼 그 아이폰의 어떤 특징을 이용을 한 그런 어떤 수법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다 이제 보완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공인인증서 굉장히 참 핫한 이슈인데요. 이 공인인증서가 사실은 그 지난 5월 20일 규정 개정을 통해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은 일단은 이제 면제가 됐습니다. 규정에서 이제
그 의무 사용 조항은 이제 빠졌는데, 다만 아직까지 뭐 결제할 때 대부분 이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이제 공인인증서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인증 방법에 대한 금융회사들이 믿음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감독원 내에 인증방법 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인증방법 평가위원회는 공인인증서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인증방법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데요. 지난 11일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어떤 인증방법에 대한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만간에 각 금융회사, 뭐 특히 이제 카드사들의 어떤 검증을 거쳐서 채택이 된다라면 앞으로 이제 전자상거래, 특히 뭐 교수님께서 이제 책을 사실 때 공인인증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불편함 없이 좀 사용해 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 인증 방법을 일단 이제 출시는 했는데 카드사들이 적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카드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서 소비자의 어떤 선택권을 이제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그 공인인증서의 어떤 의무 사용이 전자상거래에서는 카드 사용에 의한 전자상거래에서는 면제가 되어 있지만 자금 이체에서는 여전히 당분간 유지가 될 거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요. 뭐 기사 내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공인인증서 없이도 살 수 있느냐, 뭐 조금 이제 그런 회의적인 그런 말씀들도 있는데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이제 이런 비유를 잠깐 좀 들고 싶습니다. 사실 여성분들도 많은데 남자분들은 아침에 이제 그 세면 하시면서 면도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면도 한 번에 쫙 되나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번 사실은 이제 면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이제 제도 개선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일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이제 논문을 쓰실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 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이제 고치고 해야 좋은 작품 내지는 어떤 완성된 것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이제 아쉽지만 한꺼번에 뭐 첫술에 이제 배부르기보다는 좀 더 이제 그런 노력들이 면도도 사실은 뭐 굉장히 정성스럽게 이제 여러 번 이제 해야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와 같이 좀 비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어떤 그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뭐 감독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나 아니면은 그 보안업체 그리고 소비자들 다 같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저희 직원이 하나 이제 글을 띄워놨길래 하나 이제 삽입을 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한번 좀 잘 읽어보시면은 어떤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것을 치료하는 아니면은 뭐 그런 것을 적발해서 제재하는 검사가 뭐 훌륭한 검사역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검사역들이 더 훌륭한 검사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감독원에 다니지만 또는 이제 뭐 저는 사실 뭐 검사 현장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검사 기획을 하기 때문에 검사역들을 이제 검사 현장에 이제 내보내는 일을 하고 있고 갔다 오면은 그 좋지 않을 이제 심의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역으로 보면은 저도 감사원 감사를 사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이제 받아보면 역지사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강하게 뭐 제가 이제 엄정이라는 단어를 이제 2번 써서 약간 좀 송구스러웠습니다만은 반드시 그것이 다 올바른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 참석하신 분들 일단은 그 금융회사에서 오셨건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오셨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 다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히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제가 볼 수 있도록 크게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감독원이니까 제가 그 직장은 밝히지 않을게요. 그 부득이한 처사를 받을 것 같아서. 근데 어려운 거 물으시면 제가 끝까지 네, 추적합니다. 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건데 제가 처리하는 정보들이나 서버들이 한 금융 망분리로 인해서 한 5번 정도의 로그인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저는 그 처리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가 처리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실생활에서 개인정보에서 너무나 취약한 부분을 알게 됐어요. 체크카드하고 신용카드인데요. 누구나 아무 카드를 주워서 무의미한 동그라미와 지그재그로 남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은 안 하시는지 질문 드릴게요. 혹시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의 의미는 전자금융, 즉 비대면 금융이 전자금융이고요. 물론 오프라인상에서 이제 하는 것도 물론 이제 감독원 소관이긴 합니다. 그게 이제 여정감독국 소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가맹점에서 사인하는 것들은 오프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거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직접적인 관할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사실 외국에 나가 보시면은 다 이제 그 핀패드 이제 그 비밀번호를 다 입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기는 하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떤 그 전자금융 서비스를 도입을 하면서 소비자의 어떤 편의성, 그 다음에 빨리빨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많이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됐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이제 패러다임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 편리성 내지 빨리빨리보다는 조금 더 보안이나 안전이 더 강조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만일 어떤 전체적인 국민적 합의 내지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진다라면 저희들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사실 주소 가지고 사인했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가맹점이 분명히 책임을 집니다. 법제도상으로는 본인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는 아마 카드사에서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맹점 확인 의무가 있죠.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면 가맹점이 일단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분증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당연한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분도 질문 받겠습니다. 네, HSBC은행 전산실에서 온 조덕수라고요. 저는 일단 실명을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감독원 쪽에서의 방향이 아까 봤을 때 룰 베이스에서 프린시플 베이스로 하면서 현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내년 말까지 완료해야 될 그 망분리 작업이 지금 하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저희 국내 은행 쪽에서는 실현 가능할 수도 있기는 하나 굉장히 소규모로 운행되고 있는 외국계 은행이나 조그만한 금융사들은 사실 그 부분을 따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실제 업무적으로도 망분리가 일어났을 때 업무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이드라인을 보고 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그렇게 작은 회사에서의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좀 그 금융사에 줌으로 해서 이거를 망분리를 안 함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컨트롤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가름하여서 받아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뭐, 좋은 말씀이고요.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사실, 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금융회사들, 이제 소규모 금융회사들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사실 답변 드릴 수가 좀 드리기가 곤란한 게, 아까도 제가 이제 구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융위가 이제 있고, 감독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금융위에서 이제 그 망분리 가이드라인을 일단은 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저희들은, 적용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 외국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지점 형태로 있는 금융회사들의 경우에는 조금, 완화된 방법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조금 적용이 된다라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소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한번 제가 들어가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한 사항 많으실 텐데요. 이제 다음 순서로 좀 진행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에 수고해주신 김윤진 부국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